제가 71살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음모를 막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71세고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던 은퇴 교사예요. 지금 이 순간 제 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기만하려 했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 47개, 서류 사본 23장, 그리고 제가 8개월간 몰래 기록한 일기 312페이지까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겼습니다. 제 재산 1억 5천만 원도 지켰고 제 존엄도 지켰어요. 요양원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속이려 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와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내고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아들 민호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랑 함께 살아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하더라고요. 며느리 지연이도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외로우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성남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민호와 지연이가 짐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인호 엄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지연 어머님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따뜻했어요. 제게는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모아둔 예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3억 정도 되는 집이었죠. 그리고 교사연금도 매달 150만 원씩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돈이 제 가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말이에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며느리 지연이가 지연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인사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해줬거든요. 저녁에는 세 식구가 모여서 TV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정말 화목했어요. 아들 민호도 금융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느라 바쁜데도 집에 들어오면 꼭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라고 물어봐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웠죠. 지연이는 특히 세심했어요. 제가 혈압약 먹는 시간까지 챙겨주면서 어머님 약 시간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외출할 때도 지연 어머님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핸드폰 꼭 가져가시고요 라고 당부해주곤 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까지도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6개월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민호와 지연이가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는 게 들렸어요.
엄마를 언제까지 모실 수는 없잖아.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아요? 많이 도움도 주시고. 도움? 뭔 도움? 집안일 좀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오히려 신경 쓸 게 더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린 며느리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연 오빠 그냥 치매 진단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그런 케이스 많다던데. 민호 맞아.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어머니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지연 어머님 연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민호 당연하지. 후견인이 되면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넘어와. 그때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치매라는 거짓 병명으로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서야 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의 따뜻한 말들, 세심한 배려들이 모두 거짓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대해도 소용없어. 일단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니까.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주부터 슬슬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깜빡깜빡한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평생 믿고 살았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6개월 동안 보여준 따뜻함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민호가 어머니 어제 저녁에 같은 이야기 2번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2번 했다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민호아, 그것 봐 기억 못 하시잖아요. 날씨 이야기를 2번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날씨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거짓말로 저를 건망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지연이가 어머님 어제 혈압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죠? 라고 하더라고요. 전 매일 아침 8시에 알람 맞춰서 먹었는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까먹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아니야, 나는 먹었어 라고 했더니 지연 어머님, 약통 확인해 보세요. 어제 거 그대로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약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어제 날짜 약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안 먹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먹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연이가 일부러 약을 다시 넣어둔 거였어요. 수요일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민호가 민호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먹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민호, 아 지금 말고 아까요. 12시쯤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12시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라고 했더니 어머니라면
끓여 드셨잖아요. 냄새도 났었고라고 하는 거예요. 전 라면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먹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불안해졌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라고 거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목요일부터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이노가 어머니, 그 프로그램 어제도 보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다른 프로그램 봤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똑같은 프로그램 보셨어요. 같은 얘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트집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그 얘기 아까도 하셨어요. 나든지, 어머니, 그거 어제 물어보셨잖아요. 라는 식으로 계속 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금요일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목격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지연이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뭘 적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 그냥 가계부요라고 하면서 얼른 숨기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본 건데 어머님 이상행동이라고 써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아래에는 같은 말 반복, 식사 기억 못함,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면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말 토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정도 더 기록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마 우리가 이런 계획 세우고 있는 줄은 모를 거야. 얼마나 믿으시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혹시라도 들킬까봐. 걱정 마. 일단 병원 예약부터 잡자.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이야기해 둘게. 정말요? 그럼 진단서는 확실히 받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요양원도 보내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들이 의사한테까지 미리 이야기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정말 무서웠어요. 일요일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어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미 신경과 예약까지 다 해둔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아직 건강한데 뭘 검진받아요? 라고 했더니 지연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민호도 맞아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거들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거짓말로 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병원까지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지연이가 어머니, 밤에 화장실 몇 번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들었는데 3번 다녀오셨어요. 소리가 났었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전 한 번밖에 안 갔거든요. 화요일에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민호가 어머니, 어제 저녁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삼겹살 먹었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제는 생선구이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삼겹살이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저를 헷갈리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우연히 민호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요양원 팸플릿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곳의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슬쩍 들춰보니까 비용이며 입소 조건이며 다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월 300만 원, 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별로 표시까지 해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중에 어르신 치매 진단 시 혜택이라고 빨간 펜으로 밑줄 쳐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요양원비까지 내게 하려는 거였어요. 목요일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자세히 들리지 않았는데 어머님, 치매, 요양원 이런 단어들이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했냐고 물어봤더니 나 친구요.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라고 둘러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지연이 핸드폰에서 알림이 떴는데 어머님 병원 예약 확인이라고 뜨는 걸 봤어요. 그것도 신경과였어요. 언제 병원 예약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 말씀하셔서 예약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미 제 동의도 없이 병원 예약까지 해둔 거였어요. 그 주말에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지연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해? 상대방이 지연이 친정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머님 재산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해숙 맞아. 어차피 나중에는 다 너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치매 진단서 받는 게 쉬울까? 해숙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 있어. 그분한테 부탁하면 될 거야. 골프 치는 사이거든. 지연 정말요? 그럼 확실히 받을 수 있겠네요. 해숙 당연하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몇 가지 질문만 틀리게 대답하라고 하면 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까지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의사한테까지 부탁해서 자자 진단서를 받으려고 했다니요. 일요일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대화를 들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직 못 찾겠어. 어떻게 알아낼까? 천천히 해. 일단 요양원 보내고 나서 생각하자. 어차피 후견인 되면 은행에서 다 처리해줘. 그런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잖아. 그래도 조심하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맞아. 다음 주에 병원 가면 끝이야.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제 통장까지 털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그리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이들의 행동과 말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월요일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관찰했어요. 지연이가 제 행동을 수첩에 적는 것도 몰래 확인했고 민호가 요양원에 전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네, 71세 여성분인데요. 치매 의심 증상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진단서는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받을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입소 가능한가요? 네, 진단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미 요양원에까지 연락해둔 상태였어요. 정말 치밀했어요.
화요일에는 지연이가 친정어머니와 또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뒀어. 목요일에 가면 돼.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간단해. 몇 가지 질문 틀리게 대답하고 날짜나 계절 헷갈리는 척하면 돼. 그럼 확실히 진단서 받을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분이 누군데. 나랑 골프도 같이 치는 사이인데.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다니요. 수요일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어머님, 내일 병원 가실 준비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병원에 가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 약속했잖아요. 건강검진 받기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했더니 민호가 나타나서 민호 어머니 또 까먹으셨네요. 지난주에 분명히 좋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전 그런 약속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약속도 까먹으시고 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는 거예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라고 거들었어요. 정말 치밀했어요. 이렇게 저를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기만하고 있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끌려가서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서울에 있는 딸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혹시라도 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아, 민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했더니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오빠가 왜 그래요? 엄마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요양원 차료도 받고 라고 했더니 엄마 그건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 아닐까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딸마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목요일 아침이 됐어요. 병원 가야 할 시간이었죠. 민호와 지연이가 어머니 준비하세요 라고 재촉했어요. 전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둘러댔죠. 그런데 민호가 어머니 약속 어길 수는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서 가짜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서 모든 상황을 다 말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2주간 모은 녹음 파일과 일기, 그리고 민호 방에서 찾은 요양원 자료 사본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변호사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그것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특히 가짜 치매 진단을 통한 강제 입원 시도와 재산 탈취 계획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일단 정신과 검진부터 받으세요. 정상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라고 조언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능력 검사, 치매 검사, 우울증 검사, 종합심리 검사까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검사만 하루 종일 걸렸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의사가 의사 71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치매는 전혀 아니고 인지능력도 나이에 비해 매우 우수합니다.
판단력도 완전히 정상이고요라고 했어요. 의사 오히려 같은 나이 분들보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더 좋으신 편이에요.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정말 안도했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민호와 지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에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걱정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다녀왔다고 했더니 혼자 가셨어요? 위험한데 저희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민호와 지연이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길래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했어요. 치매도 아니고 인지 능력도 우수하다고 나왔다고요. 그때 두 사람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어요. 일단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경고장을 받은 민호가 집에 와서는 어머니 변호사까지 찾아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 권리를 지키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지연이는 더 뻔뻔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걱정해서 한 일인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걱정해서 한 일이냐고 따졌더니 그제야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수연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오빠가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냐고 했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빠 말만 믿고 엄마 의심한 게 후회돼요.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그제야 딸이라도 제 편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해숙은 전화로 어머님, 제가 딸한테 잘못 조언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도 마련했어요. 신탁회사를 통해서 재산 관리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제 허락 없이는 제 돈을 건드릴 수 없거든요. 은행에도 가서 거래 제한을 모두 해제했어요. 민호가 걸어둔 제한들을 다 풀었어요. 은행 직원이 은행원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가족이 이런 일을 하다니 라고 동정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재산 편취 미수, 강제 감금 시도, 사기 미수, 그리고 의사 매수 시도까지 여러 혐의로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민호가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한 일인데. 사랑, 나를 속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사랑이냐,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게 사랑이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라고 변명했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딸을 잘못 부추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초범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처벌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성을 지키고 다시는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원의 작은 아파트로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가족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민호와 지연이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명절 때 인사차 들르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아마 저를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쳤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71살이지만
절대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제 재산도 신탁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건강도 좋아요. 매일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복지관에서 노인 재산 보호에 대해 강의도 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처럼 당할 뻔한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족들한테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흔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변호사든 사회복지사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상담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산이 있는 부모는 더 그렇죠. 빨리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 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우리 돈을 우리가 관리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71세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재산 문제가 개입되면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정말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존엄성도 짓밟히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도 있답니다. 법무법인에서 무료 상담도 해주고 있고 지역복지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노인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상담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말씀드린 이유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특히 재산 관리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돈 우리가 쓰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용기를 내실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71세 할머니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